대통령이 일단 공무원이 쓰러졌으니까 또 예. 비서실장 통해서 직접 방문까지 하고 위로 병문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한 일이죠. 공무원이 일하다 쓰러지면 안 되죠. 근데 대통령이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입니다. 부디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이제 총론에 강론으로 가서는 스스로 먼저 돌아봐라고 하는 것은 예. 각오하고 들어오거나 자기관리 철저히 좀 해야 한다는 것도 이제 공무원으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 당장 아파서 쓰러진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됩니까? 청와대라고 해야 됩니까? 하여튼 저도 용어가 지금 좀 불분명하지만 예. 지금 현재는 대통령실이라고 해야 됩니다. 대통령실에 취재를 해보니까 공직기관 비서관실에 그 파견된 원래 그러니까 이제 직업 공무원이죠. 정무직 공무원 아니고 파견된 공무원이 쓰러졌는데 이분도 굉장히 지금 미안해하는 모양입니다. 몸이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본인도 참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굉장히 이제 건강 문제도 있지만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의 여건상 이제 어떻게 하느냐. 뭐 직원의 건강을 당연히 챙겨야 하지만 직원 건강은 본인이 또 챙겨야 하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에 파견돼서 근무할 예정의 정무직이든 또는 직업 공무원이든 제대로 자기 건강 자신 없는 사람 챙길 자신 없으면 안 들어가야 한다. 최소한 들어가면 그러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잘 판단해서 조절하고 일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 되게 무섭네. 그렇습니다. 좀 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뭐 무서워요. 대통령 취임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 쉬고 트럼프 대통령처럼 헬기 타고 와서 골프 치고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 그 뭡니까 그 리조트에서 휴식하고 이런 게 이제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그럴 시간이 있느냐. 국민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그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 45시간 그리고 이제 포괄임금제로 52시간 하고 있는 것도 오히려 근로의 질, 노동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시간은 줄여서 충분하게 휴식권을 주는 것이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도 활성화시키고 내수도 좀 더 건강하게 이제 간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 이제 대통령의 지위에서 또는 대통령실에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은 그것을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도 똑같은 그 대상이 되어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제 어려운 것이고 제가 조금 아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비서실장이 정말로 많은 일이 있을 텐데 그 공무원이 쓰러져 있으니까 어쨌든 뭐 찾아가서 병문안 해야 되는 거 맞죠?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일을 안 만들어야 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쓰러지면 병문안하고 위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지 하지만 이제 그렇지 않으면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우스개로 말씀드립니다. 혹시 파견 대상이 되더라도 체력에 자신 없으면 들어가지 마라 라는 것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당신은 건강이 뭐 상대적으로 좀 안 좋기 때문에 가지 마라거나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그만큼 일을 지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그러면 누군가 추천을 할 거 아닙니까? 추천을 하면 그 사람은 역량도 중요하지만 그 역량 안에는 체력이라는 것도 포함시켜서 지금 뭐 초기 1년 동안 죽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다이어트 안 해도 다 다이어트가 된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하실 때요. 예. 옆에 모시는 보좌진들 다 죽었습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이렇게 일을 잘하는 분들을 따라가려면 보통의 정신으로는 잘 안 되는 것이고 일단 체력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두 번째 말씀하신 대로 업무의 효율성을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동시에 처리할 것이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 그리고 도지사 당대표까지 그런 것에 매우 익숙하니까 적응을 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아마 이제 적응하는 사람이 살아남을 것이다.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적응하는 사람이 이제 살아남을 것인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직원들 건강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건강관리 스스로 하기도 하고 또 하나 보태자면 말씀하신 대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패턴을 좀 바꿔야 한다. 지금 그렇지 않으면 낭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다 공직에서 이런 것들도 동시에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일하는 정부에서 네.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은 이재명 측의 업무 스타일에 적응해야 한다. 이것은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임명권자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하는 거고요. 일을 한다는 말씀드리니까 저도 취재한 내용 오늘 공개를 하나 해드리면 좋습니다. 국무회의가 두 번째 열렸잖아요. 처음에 굉장히 머쓱하고 이랬습니다. 국무회의 두 번째는 또 시간이 더 길어졌는데 그 윤석열 정권 때 임명됐던 장관들이 자료 준비 많이 해왔던 모양입니다. 드디어 일다운 일을 하는데 누가 임명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와서 이제 발표도 하고요.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단 눈꽃만큼도 왜 당신은 이제 바뀌었어요?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실제로 고맙다고 표현한 것이 온몸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일하는 정부의 모습이 뭐냐? 누가 임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장관이라면 우리가 지금 맞닥뜨려 있는 현안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고 방법을 찾자. 그래서 혹시 본인이 모를 수도 있으니까 국장도 모시고 오고 과장도 모시고 와서 답변하면서 같이 논의를 합시다. 라고 하니까 마음으로는 사실 뭐 일종의 경쟁자 그룹이었지 않습니까?
그 장관들 쪽에서 보면. 근데 장관들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일하는 정부로 제대로 가고 있다. 그러면은 공직자면 임명이든 또는 정무직 공무원이든 아니면 직업 공무원이든 이제 그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이제 바라는 수준의 이제 그 기대치를 채우려면 저는 이제 업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최대치를 좀 끌어올려 보고 그 최대치가 과도하다라고 하면 이제 거기선 시스템으로 조정을 하는 수밖에 없고요. 대통령 영역만큼 되는 사람 대통령밖에 없죠. 어떻게 대통령 외에는 가능하느냐라는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했을 때 단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중대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각오나 결의를 좀 따질 필요가 있다. 공직 들어가는 사람은 본인이 실제 공직을 시작했을 때 국민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을 내가 직업으로 했다는 최초의 다짐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다면 훨씬 더 좀 이렇게 활기차게 또 정신건강을 좀 유지하면서 체력적으로 이렇게 좀 밀어붙이면 되지 않겠느냐. 또 어제 그 공직자한테 좀 미안한 건요. 인사비서관실에서 만약 저런 일이 있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뭐 인사 검증한다고 사실 한두 명이 아니고 어저께만 하더라도 11,000명의 인사 출전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실 감당을 못할 거예요. 인사혁신처에 갔다가 인사혁신처에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제 그 인사 검증실로 또 가져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업무가 엄청나게 밀려 있을 것이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서 좀 일을 덜 하자라고 하는 것은 또 국민적 기대에 또 부응하지 못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면서 일도 잘하면 좋겠다. 어렵지만 두 마리 토끼 잡아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좀 긴장되는 면도 있습니다. 편하게 하세요. 형이 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맛이 난다. 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중간 배당도 좀 받고 생활비도 좀 할 수 있게 이런 부동산 내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좀 만들면 뭐 기업들이 자본 조달도 좀 쉬울 거고 좀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되지 않을까. 일단 대통령이 저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거고 첫 번째. 그렇죠. 그러니까 대리인을 통해서 뭔가 보고를 받아야 될 사안이 아니라는 거고. 어저께 뭐 공시제도와 관련된 이제 이런 것도 뭐 신문 방송 뭐 이렇게 되는 것도 온라인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도의 허점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 제도의 편의성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2차, 3차의 비용 부담이 생기는 것들을 그러면 아마 쉬운 것부터 해결을 하고 어려운 것은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반칙하는 사람들은 아예 패가 망신할 정도로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운 것은 빨리 바꾸고 어려운 것은 엄격한 원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는 것으로도 이제 시장이 회복을 하고 있으니 주식이 오늘도 이제 2,900선을 넘어서서 약간 더 오르더라고요. 그렇죠. 스트레스도 생기는 것 같아요. 야, 이 5-1연속으로 이렇게 상승하면 계속 간다는 거냐? 기대는 좋지만 실제 시장이 그렇게 되느냐라고 이제 경고음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출발 선상에서는 공정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이제 반응이 오는 것이고 그리고 쉬운 것은 바꾸겠다. 그리고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이 꼭 라인을 타고 올라갈 필요 없다. 나 만나면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이 지금 SNS에서 열어버렸거든요. 그게 국민 건의를 직접 받으니까 앞으로 소통하는 방송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의도된 정보가 배제되거나 꼭 필요한 것이 전달 안 되는 상황은 오지 않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일단 기초 체력을 보강하는 아주 이제 초기의 미끄럼으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할 걸로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이제 본인이 뭐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지만 워낙 이제 위중한 그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걸 일단 직접 가서 얘기를 들어보고 일단 어쨌든 주식시장 안정화시키고 투자의 여건을 조성하는 아주 기초적인 이제 발걸음을 일단 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본인이 혼자 다 할 수 없죠. 하지도 않습니다. 이분은 일단 위임하고 맡기면 그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 성과를 낼 때까지 기다리고 그것이 아니면 이제 진상필벌이라는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으로 할 것이다. 다만 대통령이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거기에 이해관계자들이 받아들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면 오히려 돈을 더 많이 번다. 반칙을 하지 않고도 충분하게 투자의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라는 방식으로 가는 토대만 만들어 놓으면 그 뒤에 장관이나 뭐 금융감독원장이나 금융위원장 이렇게 임명이 될 거 아닙니까? 일하기가 굉장히 좋죠. 대통령이 어떤 스타일인지 이미 시장이 알고 있어요. 거기에 가서 충실하게 대통령과 호흡을 하면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개혁 방안들을 추진하면 본인이 박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국무총리나 강훈식 비서실장 이번에 뽑혀가는 사람들은요. 속으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 복도 많다. 성공하는 정권에 저렇게 들어가면 고생은 정말로 많이 하지만 본인의 정치적 미래라는 게 국민들 알고 얼마나 좋은 정치 지도자로 각인이 될 것이며 또 저런 상황에서 일을 배우면 얼마나 일을 잘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시 미래의 지도자나 리더가 되어서 우리나라를 끌고 간다고 하면 첫 번째는 저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 두 번째는 국민들도 좋아지겠구나. 이것이 이제 정치의 선순환 구조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용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실제로 전문가 분야에 또 일반적인 수준 훨씬 뛰어넘는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인데 풋옵션, 콜옵션, 콜백 근데 이런 것들이 저도 사실 내용을 잘 이해 못하는 단어인데 이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학습의 양도 많지만 그 학습을 통해서 축적하는 지식의 총량도 매우 많은 분이라는 걸 제가 충분히 느끼고요. 요즘 드는 생각이 사실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있죠. 저도 이제 기자 출신이고 평론하다 보니까 과거에 살아왔던 이재명 대통령 이전의 이제 그 정치인 이재명에 대해서 오해, 업적 이런 게 생길 때 아무 근거도 없는데 저렇게 사람을 욕을 하겠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미안한 마음이 제가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막상 기회가 와서 저 자리에 올랐을 때 우리 미안한 사람들을 더 미안하게 하는 역량도 있다. 통상적으로는 미안해하는 것은 오해를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오해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한다거나 섭섭함을 표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오히려 그 미안한 사람을 더 미안하게 하니까 야 정말로 참 대단한 분이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또는 대통령으로 하고 있는 일을 저런 방식으로 풀어간다면 훨씬 더 심한 공격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사감을 갖거나 거기에 대해서 뭔가 보복을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다 안고 갑시다라는 통합적 마인드를 이렇게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는 아주 유명 정치평론가 한 분하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잘해서 걱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자신감이 넘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던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때 되면 다시 조절하면 되죠. 잘하는 거는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함께 나가서 더 밀고 가봅시다.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는지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반드시 어떤 장애물을 만나고 어떤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길 건데 그때 가서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은 잘한다고 할 때는 어디까지 잘하는지 절제가 지금 필요한 것보다는 잘하는 총량을 어디까지 키워보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포퓰리즘이라는 단어를 써서 비판하거나 또는 이재명의 인사 방식이 보면 매우 위험하다고 이제 뭐 논평 같은 걸 하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쪽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느꼈습니다. 낡은 방식으로 이재명을 재해석하고 있구나. 지금 이재명은 과거에 우리가 대통령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의 유형과 완전히 다른 유형의 새로운 대통령인데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동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한데 여전히 문자를 가지고 우리는 해독하고 해석하고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걸 보통 텍스트주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거기에 여전히 빠져있는 방식으로 대통령을 이해한다. 아날로그 시대에 살았던 그 관성을 유지하면서 디지털로 바뀌어있는 이 대통령의 위상과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국민들의 소통 방식을 비판하려고 하니 이게 이제 앞뒤가 잘 안 맞아서 비판을 하긴 하는데 내용이 확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비판이 쏟아진다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그 비판의 내용 중에 귀담아 들을 만한 게 별로 없다. 하나만한 이야기로 지금 계속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결국 이재명 측의 방식, 이재명 측의 정치에 대해서 기성의 우리 미디어 그리고 뭐 신문 이런 데서 못 따라오고 있다. 지금. 그렇죠. 국민의 정서도 포퓰리즘이 어디 있습니까? 당원 주권주의, 국민 주권주의 실현하는데 이게 포퓰리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정치인이 그만둬야 됩니까? 그럼 자기는 왜 지우고 가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설득하고 또 호소하고 하는 것도 포퓰리즘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포퓰리즘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권한을 국민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로 포퓰리즘과 그리고 주권주의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권한이 이미 국민들에게 주고 그 의사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이야기하면 그러면 우리는 선택받은 몇몇이 국가를 주도해야 됩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봉건사회에서 지도자몇 사람이 국민을 먹여 살리는 방식으로 돌아가야 하느냐라는 질문을 거꾸로 해야 하는데 어쨌든 대통령을 비판하는 방식이 낡았다. 과거다. 올드 패션이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수영조아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댓글로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일 안 했어요. 아직 일 안 했어요. 전 정권 똥 치우느라고 바쁘다. 맞아요. 그것만 해도 이렇게 놀라고 강격적인데 정말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본인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임명직 공무원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이제 직업 공무원들하고 같이 일을 했을 때 얼마나 이제 많이 바뀌겠느냐 이런 것이고요. 전적으로 제가 동의하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은 그 뜻을 펼치고 싶었으나 여건이나 상황이 되지 않았고 너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안 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0년이 지나서 실제로 노무현 정신의 기초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이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정말로 역사적 기회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을 지나치게 존중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말로 비정상을 정상으로만 돌리는 데서 오는 효과가 이 정도인데 그 정상의 기반 위에서 우리가 뭔가 새롭게 가보자라고 정책을 내놓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밀고 나갈 경우에는 얼마나 폭발력이 크겠느냐라는 것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 기업 핵심과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1년 동안 매출을 우리가 100을 하고 있는데 10% 20%를 높이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100% 200%의 성과를 내려면 원판을 바꿔야 한다. 사고를 바꿔야 하고 생각을 바꿔야 하고 행동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라는 이제 그것을 굉장히 저는 이제 좀
주의 깊게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 단어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것은 비상식을 상식으로 놓는 것. 각자의 위치에서 뭘 좀 해봅시다라고까지는 이제 되는데 자, 비전을 제시하고 이것을 우리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획기적으로 대한민국을 바꾸자라고 했을 경우에는 큰 꿈,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잠재력이 어디까지 드러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그런 것까지 가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합의를 통해서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우리가 존경받는 또는 우리가 만들어놓은 이런 모든 가치를 세계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도 오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저는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갑자기 수사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자, 특검에서 다룬다. 또 이게 특검에서 다룰지 아니면 상설특검으로 가야 될지 저는 상설특검을 주장하는 쪽인데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수사팀을 만들었다고 하면 지금 이미 덮어놨던 것을 실제 진실을 밝히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냐. 저는 이제 그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새롭게 수사가 됐을 경우에 터져 나오는 일이 검찰 조직 전체의 명운과 관련됐을 가능성, 두 번째 예. 경찰 조직 전체와 관련됐을 가능성. 제가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그 마약의 불법 유통과 관련된 상황에서 누가 우두머리였느냐, 지시자가 누구였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통관의 실패에 의해서 직원의 또는 직원의 공무원의 착오나 착각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대한 범죄 조직이 국제 범죄 조직으로 연결되면서 여기 한국의 공적 시스템이 다 동원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무리해서라도 증거인멸을 하거나 막더라도 거기에서 오는 일종의 처벌보다 처벌. 그러나 이걸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실제적 진실이 밝혀졌을 경우에 오는 그 처벌이 단순히 한 배, 두 배, 세 배가 아니고 10배, 20배가 될 수 있는 거대한 범죄가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다 투입하겠다는 거예요. 논리 구성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혜령 경쟁이 소속됐던 수사팀도 이번에 특별수사팀에 합류가 됩니다. 예. 근데 백혜령만 빠져 있어요. 글쎄 그렇죠. 그것 이게 때문에 뭐냐면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검찰, 관세청, 세관 그리고 용산과 관련된 뭔가 모종의 큰 그림이 있었다. 한동훈이 지금 벌쩍 뛰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가 있건 없건 알 수 없습니다. 백혜령이 아무 근거 없는데 이렇게 제정신 아니게 얘기를 합니까? 심우정과 한동훈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특검에서는 좀 비켜나 있는데 상설 특검을 통해서라도 빨리 증거인멸되기 전에 수사 시작해야 한다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어느 정도 강도로 이제 갈지는 좀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아요. 세부 내용은 지금 뭐 총 36가지 항목으로 다 이제 수사를 하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강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이례적이라는 것은 의지를 가지고 진상을 밝히겠다는 것보다는 뭔가 지금 큰 게 숨어 있다. 한 개 터져버리면 끝장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범죄 조직과 연계되어 있는 것까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아마 이제 일파만파가 아니고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볼 수 없는 일이 실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라고 이제 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74kg가 아니고 지금 300kg이었다라고 하면 이게 돈은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국제 마약 유통의 일종의 여기가 정거장 역할을 했다. 그럼요. 여기서 그럼요. 유통시키고 해외로 나가고. 무려 1조원대라고 하죠. 자, 그리고 동해에서 뭐 들어온 흔적들이 있다. 이런 데 소문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로 보면 말레이와 연결이 돼 있다. 관세청, 그 다음에 조병로, 그리고 용산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이거 반드시 밝혀야 하는데 참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억울한 점이 있을 거 아니고 자기 모르게 자기 이름 팔아서 뭐 그냥 지시 내려갔을 수도 있으니까 또 지시를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예. 그러면 한동훈은 지금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진짜 만약에 국제 마약 조직과 연계됐다면 특검을 하거나 상설 특검하거나. 그렇죠. 그건 내 국회의원 아니지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 할 테니까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자 이거. 저도 그때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야, 너 말 잘못했으니까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법적 조치 다 취할 거야.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알고, 마약 같으면 말씀하셨듯이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떨던 사람이 마약이 지금 뭔가 국제 조직에 의해서 한국에 밀반출되는 과정에서 공직이 다 동원됐다라고 하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발본세곤해야 한다라고 글쎄요. 얘기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러면은 정상인데. 당대표 출신 같으면 특검을 하든 뭘 하든 그렇죠. 대신 우리가 이번에 출전할게. 이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밝힐게. 지가 관련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정치적 미래도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오히려 오해도 풀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여당에 맡길 것이 아니라 야당도 주도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인다면 훨씬 좋을 텐데 왜 그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또는 제가 취재 과정에서 들었던 것은 실제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이런 정도로 하고 있느냐. 한 2,000명 정도 검사가 있지 않습니까? 2,000 몇백 명 있을 텐데 특수부 한 200명 정도가 실제 이런 정도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은 검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흉사납고 그거는 좋네. 왜냐면 특수부로 가본 적이 없는 거기는 엘리트 코스니까 소위 말하는 출제 코스고 왜 특수부에 대해서 이렇게 선호를 많이 하느냐면 엘리트가 갈 수밖에 없는 거 일단 특수부 검사 출신이 그만두고 나오게 되면 정관을 받으면 어떤 정관입니까? 주로 금융급 정치인, 대기업, 중견기업 그럼요. 돈과 관련돼서는 수임료가 어마어마한 일본이 것들이 관련된 걸려 있는 거고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디와 연결이 됩니까? 김현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과 연결이 되니까 특수부 출신들은 대형 로펌에 가기가 매우 좋죠.
자,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먹이 사슬처럼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특수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 받는 충격. 아, 이것은 우리 조직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 예.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기보다는 이거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면서 본인들도 몰랐던 거를 확인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검찰청을 실제 해체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수사청하고 그다음에 뭐 수사 관련된 것을 이제 위원회는 이제 혹시 이제 충돌이 생기면 그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제 국가수사조정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해줄 것이니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대세를 거스를 수도 없고 예. 국민 앞에서 할 말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을 하려고 해도 지금 어떻게 나서서 검사들이 특정인 널 죽인다라고 마음먹고 죽일 수가 있으면 그럴 수도 없죠. 다른 사람도 없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또 직권남용이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어제 저녁에 이제 언론사 그 사장을 지내셨던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분도 저와 동의를 했던 거는 이제 범죄 예방 효과가 상당히 힘들겠다. 검찰청을 해체하면 이제 뺄게 먹히지 않으니까 돈만 있어서 로펌에 간다고 해도 잘 안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범죄가 100 정도 생겼으면 최소한 90이나 80 정도로 줄어들 여지는 이게 이제 우리 국가가 투명성 지수가 높아지는 것이고 법이 국민들에게 공평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떻게 완벽하게 처음부터 되겠습니까? 그런 과정으로 이제 진입하는 예.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검찰청 해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범죄가 적어지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 또 범죄가 예방되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범죄라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봤을 때는 매우 잘한 것이라고 어제 밤 12시까지 통화를 하면서 그리고 하나 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검찰청 해체가 지금 현 시국과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여태까지 자기들을 지켜준 게 누구예요? 검찰이 검찰. 지켜줬지만 쭉 지켜왔는데. 근데 이재명 정부가 들었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에서 검찰 동원해서 저 다 잡아 넣어 캐비넷 다 가져와 라고 했을 때 오늘 위험이 상존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 지금 이제 사라질 거거든요. 예. 저는 국힘 내부에서 일사불란하게 찬성 반대가 아니라 각자의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차라리 나는 드러내놓고 찬성을 못하지만 잘 됐다. 캐비넷 장사할 일은 없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기대도 일정하게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그걸 이제 법제화시켜서 국정원이 갖고 있는 개인정보가 수십 년 동안 쌓여서 필요할 때 뺏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의원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우리 사회에서 공론 입장에서 논의해야 한다. 예. 비공론 입장에서 그걸 없애, 봐줘, 살려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내용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할 건지 자 특정한 사람의 개인정보를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것을 자 우리가 이제 이해해도 되느냐 받아들여도 되느냐라는 질문을 이제 던져봐야 하기 때문에 예. 캐비넷 문제가 만약에 있다면 예. 당장 지금 저 민주당 지금 원내대표 선거에서 지금 캐비넷 나오지 있는 않습니까? 거예요. 캐비넷 국정원 나오고 캐비넷이 있어요. 나온다고 지금. 국정원 캐비넷이 나오는 거 국정원 아니에요? 캐비넷이 나온다 그 말이 됩니까? 국정원밖에 모르는 거를 누군가 흘렸으면 예. 그 언론이 누구한테 받았다는 거예요. 국정 또 내부 그것도 사람한테 검증을 받은 거죠. 내부 아니면 나올 데가 없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정치질을 하러 들어오는 것을 예. 그 내용이 팩트냐 아니냐에 대한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유통되는 경로가 매우 공익제보 형식이 아니라 특정인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제재해야 하느냐라는 부분도 저는 공론의 장에서 한번 다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검찰을 주어로 놓지 말고요. 예, 예. 국민을 주어로 놓고 보면 그렇죠. 검찰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해야 되잖아요. 그 전제로 가느냐 아느냐. 또 조금 전에 우리가 정관예우라는 것은 검사 출신 정관예우는 또 주어가 정관예우가 주어가 되는데 아니 재판이라는 것을 누구든지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의 그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정관예우가 없어졌으니까 이제부터는 실력대로 할 거 아닌가요? 검사 출신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내 변호인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해 주는데 간다고 보면 그 전까지는 내 떠먹이 어떻느냐, 자 어떤 사람을 판사를 아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실력으로 변호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력 있는 검사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실력 있는 판사들이 살아남을 것이고 또 판검사를 해보지 않더라도 법리를 잘 연구해서 하는 실력 있는 변호사들이 살아남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본다면 저는 비정상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냥 인식 속에 남아있던 예단하고 있던 정관예우 그다음에 뭐 네트워크 검사 출신 판사 출신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다. 실력 중심 사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